변호사님 된다면서요. 마치 제가 사기꾼이 된 것 마냥. 그렇죠, 그렇죠. 사실. 된다면서 왜 기각 났어 이러면은. 일단 사건 개요 보면 채무자는 원래 이제 법인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제조업 법인 대표였는데 2016년부터 운영을 하셨고 5월 달에 이제 폐업을 하셨고 2024년에 그래서 총 채무가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거는 요거보다 훨씬 낮고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랑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요 정도 채무였고 채무 구조가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하신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빌린 채무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 쟁점이 이제 대출금을 어디다 썼느냐 그리고 사업자금뿐만 아니라 뭐 이제 도박이라든지 주식 코인 같은 걸 하신 네. 것도 있었고 과소비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소명해서 넘길 수 있느냐가 이제 주요 쟁점이었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을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강릉 지원에 이제 사건을 진행했다가 기각당했고 저희 사무실까지 두 차례 이제 기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직접 상담을 하시고 이제 사건을 다시 의뢰해 주셔가지고 이제 진행했던 사례 이렇게. 근데 뭐 사실은 이 사건 개요만 딱 놓고 보면 물론 이제 도박 코인도 있고 뭐 가소비도 있고 하긴 하지만 큰 기각이 될 만한 요소가 딱 이렇게 보이는 건 그쵸? 아닌데. 네. 네. 요것만 딱 놓고 보면 그런데 이제 한번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각 결정문의 요지에 대해서 일단 네. 좀 한번 설명을 이게 해주시죠. 이제 1차 사건, 원래 이제 강릉에서 강릉 쪽에 이제 사무실에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뭐 단순합니다. 경제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회생을 제대로 완주할 의사 없이 절차를 남용한 거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채권자들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기각결정문을 보면 일단 과소비로 판단한 금액이 1억 네. 7천만 원을 과소비했다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도박으로도 또 1억 8천만 원을 손실봤다. 네. 코인으로도 3천만 원 손실봤다. 그러니까 이 금액들을 다 합쳐버리면은 손실본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그럼에도 개인회생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기각해서 네. 이제 기각결정문의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 네. 22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 기간 동안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렇죠. 2억 5천 받았는데 이 중에 대출금 변제에 쓴 건 7천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1억 7천만 원을 사업 운영 및 생활비로 지출할 과소비를 하였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업 운영 및 생활비로 지출할 과소비. 근데 과소비면 과소비지. 사업 운영이랑 생활비로 지출했는데 이게 과소비냐? 그렇죠. 그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대출 그쵸? 받아서 다 사업비로 쓰고 생활비로 쓰지 뭐. 일단 기각 이후부터 딱 봤을 때 사업 운영이면 사업 운영이고 생활비면 생활비지. 이걸 갑자기 합쳐서 너 과소비했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좀 그죠? 이상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1억 8천만 원을 도박. 도박으로 탕진하고 그 다음에 코인에 투자해서 3천만 원 손해를 봤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뭐 개인회생 맞지 않다. 이제 요게 답니다. 이유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부터 일단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 사건의 문제점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건이 잘 진행되지 않는 사무실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그렇죠. 보전 권고를 의뢰인들한테 통지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사건 자료를 요구를 하고 의뢰인한테 정리하고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정 내용이 의뢰인에게 전달이 안 돼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봤듯이 사업자금, 생활비 합쳐서 과소비 그러면 이거는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가 생활비였고 어느 정도 사업자금이었고 과소비는 그중에 얼마였고 그렇죠. 이거 구분이 돼야 되는데 소명 자료 자체가 제출이 제대로 안 됐어요. 보니까 불충분했고 여기가 이제 사실은 기각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은 했는데 네네. 생계비 12만원, 월 가용소득 210만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담하면서도 제가 좀 죄송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웃음이 나왔는데 뭐 그렇죠. 사실 생기비 12만 원으로 이제 네. 하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인 생계비 하면은 뭐 24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133만 원이고 그렇죠. 25년 기준은 143만 원인데 그 143만 원을 가지고 아니 한 달에 한 달 사는 건데 12만 원 갖고 한 달 생활할게요. 나머지는 내가 다 갚을게요. 이렇게 된
거죠. 12만 원이면은 사실은 뭐 뭘 할 수 있나요? 그냥 숨만 쉬어도 12만 원은 나을 것 같은데 통신비 내고 뭐 하고 나면은. 그러면 계산해보면 단순 계산해서 하루에 4,000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4,000원으로. 아 그렇죠. 네. 이게 결국에는 12만 원으로 짜서 변제 기간을 낸 거는 어쨌든 뭐 보정 과정에서 어떤 보정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보정 내용들이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제 네. 넘겨볼 텐데.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각이 됐으면 그 이후에 대책을 이제 마련해야 될 텐데 네. 거기 이제 그 변호사님하고도 실제로 면담을 했대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기 좀 이거, 어렵죠 지금 이거 요거는. 뭐 사무장님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직원하고만 대응하신 아니 제가 직접 변호사님하고 면담하고 왔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당신이 다투기 원한다면 항고는 해주겠다. 다만 항고장만 내주고 그 이후에는 당신이 알아서 대응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우리 사무실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사건을 포기해버린 거죠. 아.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 예. 이제 보정 권고를 통지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예, 예. 그 이것도 보정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게 뭐 한 3-4차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제 예. 보여지는 것만 일단 갖고 왔는데 보세요. 그러면 4월 11일자 보정서 제출하시 바랍니다라고 재보정 권고가 나온 건데 6월 13일. 그러니까 2달이 지나도록 보정서를 안 내니까 법원에서 6월 13일 날 내라고 이제 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왔어. 7월 1일에도 4월 11일자를 안 내니까 제출하세요. 그리고 7월 1일자에도 여기에 덧붙여서 냈는데 또 안 내니까 9월에도 또 이렇게 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정을 계속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거고 당사자한테도 뭔가 제대로 이제 통지가 안 돼서 자료 수집도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데 아까 한 달에 12만 원 갖고 살겠습니다에 나온 이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정 권고가 어떻게 됐냐. 최근 대출금 2억 5천만 원 중에 대출금 변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물품 대금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 회사 운영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이 금액의 1억 9천만 원의 50%인 9,6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근데 이것도 뭔가 이것도 이상하죠? 보정 권고가 사실 잘못 났어, 이거는. 그죠? 왜냐면 물품 대금 등 그렇죠. 회사 운영비로 썼다며. 그럼 물품 대금 회사 운영비 이건 사업상 자금으로 쓴 거란 말이야.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너는 방만했어. 넌 돈을 쓴 거 자체가 방만해. 숨만 쉬어도 방만한 거야. 이거 아니야 사실. 이거는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돈을 빌려서 쓴 게 일단 잘못이야. 이거잖아, 이 의미가. 아이고 뭐 어쩌라는 거지. 네. 이거 보정도 사실 웃기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보정 권고가 잘못 나왔으니까 사실 이거를 애초에 이제 지적하고 다 썼어야 됐는데 일단 인정하고 넘어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 일단 여기 이 9,600만 원을 청산가치 잡으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넣었어요? 여기 넣은 거예요. 여기에 원래 재산이 뭐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9,600만 원을 더했더니 1억 1,100만 원이잖아. 그럼 재산 가치가 1억 1,100만 원이니까 어쨌든 이거를 맞추려니까 220만 원 버는 분이 한 달에 210만 원씩 60개월로 갚겠다. 60개월 갚아서 1억 2,600을 이렇게 맞추겠다라고 이제 변제 계획안 낸 거예요. 청산가치 보장을 하기 네, 위해서.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네. 되니까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볼 때는 5년 동안 한 달에 12만 원씩 하루에 4천 원씩 갖고서 그렇죠. 살겠다?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죠 이거 네. 이게 설득력이 없죠. 이거는 누가 회생위원이라도 당연히 기각이지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러면 너 이거 12만 원 갖고 한 달 어떻게 살래? 무조건 이거 개인회생 하면서 뒤로 꽁쳐둔 소득 있지 뒤로 돈 다시 벌 거지 아니면 어딘가에 재산 숨겨놨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기타 재산에 9,600만 원 최근 대출금 중 뭐 아까 그 보존공고에서 잡으라고 한 거 요거를 이제 넣어버려서 재산가치 이렇게 잡으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각 결정이 나왔고 기각하니 이제 항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즉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해서 항고장은 의뢰인이 내달라니까 내줬어.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죠. 항고 이유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까지만 해주고 추후 제출은 너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제 그렇죠. 손대 방치. 그래서 이유서를 써줘야지. 그래서 변호사님이랑 면담을 했대요. 저는 이제 못 믿었어요, 솔직히. 아니, 이거 변호사님이 관여가 전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면담을 했더니, 변호사님 말이, 이거는 법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다툼의 여지가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해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셨다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재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뭐 예전에도 법원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강릉 지원은 사실 좀 말이 잘 안 통해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제 법원을 변경해 봅시다. 그래서 변경하기로 했고, 뭐 기각 사유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반론, 그리고 이제 변제 계획안이 기각된 주요 이유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내자. 근데 이거 결국에는 가소비로 청산가치 잡으라는 것만 잘 시정하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그것만 빼도 네, 모든 게 다 이제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뭐 이제 사업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상세하게 한번 좀 뜯어보자.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 내역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재구성해봤고, 지출 내역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구체화시켜서, 그리고 도박 같은 경우도 사실 뭐 1억 8천 손해봤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실 도박을 해서 한꺼번에 다 잃진 않잖아요. 그렇죠.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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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맞아. 나왔다. 네. 그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싹 합산을 하면 결국에는 나간 비용 대비 다시 들어온 들어온 돈이 거. 있으면 그 차익만큼이 손실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계산해 봤더니 한 2,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신청을 해보자 라고 했고, 이제 관련 내용을 의견서를 일단은 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 이제 주요 내용만 제가 한번 따와봤는데, 네. 이제 이 뭐 사업 운영비로 사용됐다. 그래서 요거는 과소비가 아니다. 근데 뭐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도 소명이 가능한데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서 과소비로 한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도박으로 탕진한 것도 실제 탕진 금액은 3,200만 원에 불과하더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지난 대리인 사무실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이제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이런 보정 공고가 나온 사실을 제대로 몰랐고, 그래서 소명할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라는 점을 이제 밝혔죠. 그래서 이제 보정 공고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았더라면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겠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알았어. 9,600만 원 반영하고 월생계비 12만 원으로 그냥 내버렸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채무자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죠. 네. 이게 진짜 그냥 편하게. 네. 예. 그렇게 해서 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는 뭐 보정 공고가 제대로 됐는지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게다가 즉시 항고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항고장만 제출해주고 그 이후 과정은 너 알아서 해라. 조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채무자 대리인은 무작정 회생위원과 법원이 판단이 그러한 것인 이를 다툴 수 없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업무를 모두 수행했기 때문에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부득이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기존 사건을 그냥 취하해버리고 춘천에 재신청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견서를 쭉 봤을 때 받은 이게 그 글의 내용이랑 상관없이 그 쓴 변호사의 감정이나 이제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쓰신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분노와 황당한 거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죠? 어이가 없죠, 사실. 어이가 없음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그래서.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재신청을 했더니 춘천에 다시 접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재신청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금지 명령이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12월 14일 날 2024년도 12월 13일 날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제 금지 명령이 제가 아까 그 작성한 의견서와 같이 왜 재신청하게 됐는지 정리를 설명했더니 금지 명령이 일단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보정공고 나왔고, 사실 이제 바로 1차 보정공고를 이제 이행했더니 접수한 지 4개월 만에 4월 15일날 이제 개시 결정이 바로 났고, 그 다음에 인가 결정도 이제 2달 뒤에 이렇게 나서 성공적으로 이제 사건을 뭐 일사천리로 진행됐네요. 네. 그냥.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사건 아니었는데. 일단 보더라도 네. 한번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사건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보정공고의 1차적인 대응이 제일 아쉬웠고, 그 이후에 사건을 이제 기본적으로 보정공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검토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보정공고가 시키는 대로 다 수행하는 사무실은 이제 이런 결국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참 뭐 변호사가 일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없을 정도죠. 안 한 거죠, 이거를. 사실 이렇게 처리할 거면 안 맡기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뭐 개인 인생 절차에서도 그렇지만 혼자서 송사 이제 뭐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까지 꼬여서 온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때 적시에 그냥 조금의 어떤 그런 정확한 의견과 주장과 증거만 제출했으면 쉽게 풀릴 사건들이 완전 꼬여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딱 그런 그렇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소액재판 가보면 그렇죠. 판사님이 얼굴 빨개져가지고 대리인 선임해 오세요. 이러면 이제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죠? 근데 이제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해야 될 이야기를 하면
사건이 이길 수도 있고 뭔가 대응이 될 텐데 이걸 안 하고 계속 당사자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2만 원은 좀 충격적이네요. 그죠. 보정 내용도 좀 예. 재밌고 보정 내용도 어이가 없고 그거에 대응한 대리인의 자세는 더 충격적이었어. 좀 상쾌하네요. 네. 변호사로서. 네. 부제가 무책임한 판사의 기각 결정이에요. 회생위원들 더 넘어가 이제 판사까지. 네. 사실 좀 떨리는 주제이기는 한데 이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면은 진짜 무책임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맞아요. 기각결정 중에 무책임한 기각결정이 사실 좀 예. 꽤나 상당하긴 한데 예. 그 개인회생 실무가 예.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판사가 어떻게 무책임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할 것 같거든요. 사실 판사의 뭐 잘못된 결정 그러면은 뭐 판사가 잘못 판단을 했구나 뭐 그건 이제 뭐 이해가 안 돼. 무책임하다 이거 과연 좀 어떤 포인트에서 무책임했는지 이런 것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 기각의 이유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채무자는 상속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 사건이었나 봐요. 네. 화해 권고 결정 확정돼서 2022년 4억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2번부터가 이제 핵심 이유겠죠. 네. 채무자는 개인회생 사건 채무가 위 소송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한 후 발생한 것. 4억을 받았는데 4억을 다 써서 어떤 이유로든 4억이 다 써서 없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채무가 발생한 거다. 4억 받은 것 중에 1억 원은 뚜렷한 이유 없이 모친에게 지급하고 7천만 원은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래서 이렇게 해놓고 개인회생하는 거는 채권자 이익에 적합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니까 기각하겠다. 이제 요겁니다. 네. 근데 이게 핵심이겠죠. 결정문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회생이 진행하기 전에 4억 원이 있었어. 근데 다 그 사라졌네. 이후에 다 사라지고 새롭게 돈을 빌려서 개인회생을 했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개인회생 못하는 거냐? 요렇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이 한참 잘 됐어요. 그래서 수중에 100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사업이 꼬꾸라지고 망해서 돈을 빌리다가 갚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회생을 하려면 그러면 너 예전에 100억 있었던 놈이 지금 개인회생 말이 돼? 이거랑 사실 논리가 다르지 그렇죠. 않죠. 네. 예. 개인회생의 핵심은 이제 요겁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라 함은 법률행위, 그러니까 뭐 재산을 처분하거나 팔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증여하거나 뭐 이런 행위로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권 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넘기거나 재산을 명의를 바꾸거나 빼돌리는데 그걸로 인해서 원래는 재산이 더 많았는데 빚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거나, 그죠?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원래도 빚이 더 많았는데 그나마 있던 재산도 없애가지고 빚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 요거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요 밑에를 보면 채무자는 그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정당하다라고 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 있고 채무는 10억 있어. 근데 내가 100억 재산이 있는 것 중에 50억을 줘도 채무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그 재산을 어디다 주건 처분을 하건 상관이 없이 빚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행위가 아니라는 거고 뭐 회생파사에서도 이제 뭐 부인의 대상이나 이런 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건도 1억 원을 주고 7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행위로 인해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느냐, 그거의 직접 원인이었느냐,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이에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고 이유를 제가 이제 써서 낸 거 한 4, 5페이지 중에 극히 일부만 가져왔는데 원심은 1억 원을 모친에게 이유 없이 지급해서 마치 재산을 감소시킨 것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 호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상속을 받았잖아요. 4억 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미 빚을 훨씬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속받은 걸로 자기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모두 다 갚았어요. 뭐 재산 어머니한테 뭐 드렸지만 어쨌든 내 채무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잘했네요. 사업 받아서 엄마도 1억 주고 그럼. 빚도 다 다 갚고 갚고. 잘했네. 끝! 제로 베이스잖아. 그래서 채무 완제 이후에 다 갚고 난 이후에 근데 뭐 생활비나 사업자금 사용으로 사업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때 다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발생한 채무가 증가되어 이세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어머니한테 돈 빼돌려 놓고서 개인회생 하는 것처럼 지금 사실관계를 오해 호도하고 있는 거니. 뭐 저 내용만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했고, 제 의견서를 거의 잘 안 갖고 온 게 한고심, 2심에서 그냥 제가 쓴 거 거의 그대로 뭐 복붙하다시피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결정이 이제 1심 결정 취소한다, 1심 법원에 환송한다 라고 나왔고, 이유가 뭐냐. 채무자가 모친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변제한 시기는 모두 2022년경인 반면 실제로 개인회생으로 발생한 채무는 23년도에 발생한 거다. 그리고 뭐 7,600만 원은 과거부터 부담하고 있었던 거를 돈을 갚은 거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뭐 전세금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게 아니었다. 설령 채무자가 뭐 이런 상태로 빠졌다 하더라도 또 뭐 대법원 판례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라는 건데 그것도 절차도 하나도 안 지켰다. 그래서 이 사건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민법 처음 배울 때 사행위 관련한 내용을 배우면서 결국엔 재산을 팔거나 누구한테 주거나 하더라도 채무 초과, 그러니까 빚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그 행위로 야기하지 않으면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거.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의견서로 써서 냈으면 네. 1심 판사가 이거를 제대로 읽어보기만 했더라면 직권으로 사실은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책임한 판사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기각을 한 건데 이 기각은 사실 회생위원이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하고 그냥 도장 찍어준 그렇죠. 거잖아요. 자기 이름.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로서의 어떤 자격과 양심의 문제죠.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여기서 사건을 2심으로 넘길 게 아니라 원래 1심 결정에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자기가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양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네. 자기가 이거 결정 잘못됐구나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항고장을 내고 거기에 이유를 쭉 달아서 내면은 바로 취소 결정이 나와요. 근데 그냥 뭉개고 난 모르겠고 2심 넘어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자격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판사로서. 아이 귀찮게 왜 자꾸 그러니까 기각했잖아. 기각했으면 됐지. 딴 데 가서 싸워. 위에 2심 올라가서 2심 판사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책임감도 없고 자격도 없는 판사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물론 이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재판부가 개인회생 단독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 단독, 그다음에 뭐 비송 사건, 그다음에 뭐 신청 사건, 뭐 이런 여러 개의 재판부를 한 명의 판사가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도 안 볼 거예요, 사건 기록은. 사건이 많으니까. 제주지방법원은 참 이런 식으로도 어이없는 재판들이 왕왕 나온다. 근데 사건이 많아도 기각 나가는 건 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판사 하면은 다 존중해주고 하는 거죠. 일 많다고 안 볼 거면은 그거 못하러 하나요, 그게. 그러니까 뭐 사법부의 신뢰를 꺾는 그런 사건이었다. 결론적으로는 2심 가서 이제 네. 잘 이제 진행이 됐던. 그래서 뭐 네, 개시 케이스죠. 결정까지 다 이제 받은 사건인데 어쨌든 판사를 잘못 만나도 사건이 꼬이고 변호사를 잘못 만나도 사건이 꼬이고 이상합니다. 이렇게까지 끌릴 사건이 아닌데 거의 한 1년 반 이상이 이제 시간이 좀 허비되었다. 이게 결국에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를 뭐 만나고 회생위원을 뭐 만나고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인 건데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뭐 1년 뭐 이렇게 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얼마나 초조해요. 이게 뭔가 사건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결국 기각 나오가면 이제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의뢰인 분께서 변호사님 된다면서요. 마치 제가 사기꾼이 된 것만. 그렇죠, 사실. 된다면서 왜 기각 났어요? 이러면은 판사가 잘못한 거야라고 하기가 사실은 그죠? 저희 그 힘든 고충이 네. 있는데 그 얘기 듣고 저도 좀 이 판사 그 비판 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는 좀 약간 입장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거기 좀 투입을 하니까 좀 생각이 바뀌네요. 사건 한번 살펴보면 네. 그래서 주식 코인으로 광주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이런 식의 보정이 나옵니다. 광주지방법원 회생실에서는 채무자가 주식, 가상화폐, 도박, 게임, 과소비로 채무 증대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율 80%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뭐 여기도 밑에 다른 사건 보정인데도 뭐 비슷하게 나오죠.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실은 인터넷 게임, 주식, 가상화폐, 도박 변제율 80%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음. 변제율 80% 못 맞추면 사건 통과 안 해줄 거야. 약간 이런 의미를 익히죠. 항상 그 모든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와서 어느 법원에서도 변제율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죠. 이거 이상 맞춰라 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광주를 없죠, 제외하고는. 없죠. 네. 특히나 어떤 이유로 채무가 증대됐는지를 정해놓고 80%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사실 법에서는 최저 변제율을 하한선을 이미 정해놓고 있고 그걸 그렇죠. 넘어서고 일정 요건들을 갖추면은 인가될 수 있는 요건으로 갖춰놨는데 임의대로 자기네가 80%를 갖춰놓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 근거가 도대체 있는 거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80%를 맞춰놓느냐라고 해서 제가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네네. 예, 작년에 8월 1일 날 광주지방법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예. 주식, 뭐 코인, 도박 뭐 이런 경우 80%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를 했더니 네.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네, 여기서 참 회신하기 신청했죠. 싫었겠어요. 네. 예. 뭐 귀하의 청구 취지는 재판장 및 회생법원의 감독을 받는 회생위원이 정보에 대해 청구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제율 80% 이렇게 맞추라는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법원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근거 없다. 네, 광주지방법원은 80%를 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정은 내리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 물론 당연히 법에 반하는데 이거를 근거로 만들어놨을 리가 없겠죠. 일률적으로 회생위원들이 이런 취지의 보정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준칙까지도 구해가지고 혹시라도 해서 그렇죠. 이 개인회생에 관한 이 조항들의 실무준칙에도 있을까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됐을지는 감이 오시죠. 그러죠. 실제 기각됐던 사건의 보정 권고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갈 건데 5월 19일자 이제 2024년 초에 접수한 사건인데 이 보정 권고에는 60%를 맞추라고 나왔어요. 신청인은 주식 투자 실패, 그 다음에 채무총액 변제 기간 뭐 이런 등을 고려할 때 60% 이상으로 상향한 변제 기간 제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0% 내외 정도로 아마 접수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밑에 참고로 이렇게 써놨죠. 광주지방법원 회생실에서는 80% 이상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 말은 80%를 전제로 하지만 당신은 봐줄게. 60%로 맞춰줄게. 뭐 저희가 접수할 때도 변제율 50% 내외고 큰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채무자분께서도 사건이 빨리 그냥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실 라고, 채무 예.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기보다는 그래서 일단 60%를 맞춰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이 나겠구나. 뭐 그랬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게 웬걸? 7월 4일날 보정고가 다시 나왔는데 얘는 80%를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가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광주지방법원은 변제율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제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도 최대한 낮추어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라. 그러니까 변제율 80% 맞춰봐라. 다시 제출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나왔냐 도대체. 60%라더니 왜 갑자기 말을 갑자기 바꿔. 말 바꾼 거죠. 80%를 하래. 이 기준이 고무줄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스스로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재판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를 자인하는 거잖아요. 5월 19일과 7월 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회생위원 승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부의 회생위원이 바뀐 거예요. 전 회생위원은 60%로 하면은 일단 개시결정 보고서를 올려서 통과시켜 주려고 했는데 회생위원이 갑자기 이제 중간에 바뀌면서 마음이 나는 바뀌었어. 마음에 안 들어. 일단 80%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보정 권고 때 다시 내린 건데 그래서 다퉜어요 저희가. 이거 아니, 말- 다투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도 했잖아. 니네가 법적 근거 없다며 스스로. 법적 근거도 없는 보정을 뭐 내냐. 이거는 못 받아들이고 아무런 법리적인 근거도 없다. 그랬더니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뭐 기각 결정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굳이 이제 판사 누구 뭐 장모 씨 이렇게 써놨잖아요. 무책임하고 어떤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거는 유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기는 입니다. 예. 근데 뭐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뭐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신 적도 있고 한 것 아,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안 보고 회생위원이 써준 대로 그냥 자기 그대로. 이름만 붙인 그렇죠, 거겠죠. 사실. 기각의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2024년 2월 1일자 신청서상 채권자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부터 21년까지 단기간에 채무가 집중된 사실. 8, 그렇죠. 9, 10, 11 이게 단기간인가? 단기간에 채무가 집중됐대 어쨌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1년까지 손실금이 1억 4천만 원에 이른 사실. 여기 또 뭐 손실 발생한 이후 23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채무가 집중된 사실. 뭐 이거를 봤을 때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함. 과연 명백합니까? 이게 판사로서의 자질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죠. 궁색하죠.
그죠. 그래서 기각했어요. 지금 손실금 1억 4천인데 이거 벌고 손실내고 할 텐데 그거 감안 안 하고 그냥 총 손실금 잡은 거 아니에요? 가만 안 하고 네. 더군다나 총 채무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된 금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고려를 안 했어요. 어이없는 기각 결정에는 이제 즉시 항고로 대응해야 된다. 어이없는 기각 결정에는 네. 즉시 항고로 혼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네. 즉시 항고의 주요 내용은 뭐 2018년 3월 15일부터 6월 4년 동안 8천만 원 정도다. 그런데 전체 채무 2억 5천 중에 32%가량이다.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집중됐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이제 1억 2천 정도로 전체 채무의 한 47%다. 그리고 특히나 이때 발생한 채무는 대부분은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돌려막기로 사용됐는데 이게 단기간에 채무가 집중된 거냐. 그리고 집중됐다 하더라도 성실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기각결정문에서는 이게 단기간으로 볼 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이고 해당 기간 발생 채무액이 얼마냐, 총 채무 중 비중은 또 어떻냐, 그리고 채무 사용처는 어떻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이유 설시도 없이 사실상 사건 기각의 이유를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거다. 답정너다 답정너. 네. 대법원 판례에도 이제 명백히 반한다. 뭐가 있었냐? 대법원 판례 이제 2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단기간에 소득 수준을 넘는 주식과 선물 투자를 한 데서 재정 파탄이 비롯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파기한 거예요. 성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2013마 101 판결, 요 대법원 판결도 개시 신청 전, 그러니까 개인회생 전 약 1년 동안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 중에 80%에 이르는 사건에서도 최근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개인회생 진행해줘라. 약간 이런 의미죠. 근데 이런 대법원 판례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도장 찍어가지고 판결 내린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2심으로 올라갔잖아요. 네네. 제 의견을 그대로 다 받아주셔가지고 예. 기각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심 결정 취소한다. 다시 1심 법원을 이제 환송한다. 사건을 돌려보내는 거죠. 1심으로. 논리를 보면 개인회생제도 취지를 보면 단기간 내에 과도한 주식 투자를 한 것만으로는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러면서 아까 제가 주장한 내용들을 이제 일부 인용하면서 설치를 했군요. 이 사건 직전에 의도적으로 채무를 급격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채무자는 재정 파탄의 원인이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보정 공고에 따라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1심 결정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원래 저희가 2024년 5월 19일자 보정 공고에서는 60% 60% 맞춰라고 했잖아요. 60%. 원금의 60%를 갚는, 그러니까 한 달에 254만 원씩 60개월로 이렇게 해서 60%를 갚는 변제 계획안을 냈는데 80% 올리라고 했다가 안 따르고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60%도 근거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49%로 냈거든요. 근데 2025년 6월 5일자로 1년 걸렸네, 1년. 원금 49%, 월 변제금 300만 원이긴 한데 41개월로 해서 변제율도 다시 낮아졌어요. 원래대로 갔으면 그냥 60%로 그냥 깔끔하게 사건 끝났으면 서로 해피했을 그렇죠. 텐데 아무 근거도 없는 거 갖고서 들이대가지고 사건 기각시키고 오히려 10% 잃었죠. 잃죠. 시간 또 오래 걸리고 찐 빠지고 변호사님 합리적 의심이긴 한데 변호사님 정보공개 청구에서 기각시킨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정보공개 청구하신 때가 2024년 8월이고 보정 80% 나온 게 7월 4일. 이거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미포인 것 같으신데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근데 정보공개 청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근거 없다라는 의견서에 정보공개 청구 결과도 다 냈어요. 그것도 너네 이제 스스로도 하셨고. 근거 없는 건데 이거를 무슨 근거로 내고 있냐 보정을.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근거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해도 너네도 근거 없다며. 그렇게 해서 이제 보정서를 냈더니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기각이 나온 게 아니라
두 차례 정도 보복성 보정이 나왔어요. 보통 최근 채무의 사용처라든지 뭐 주식 투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단에서 이미 우리가 다 보정을 하고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처음 채무가 발생했던 2018년부터 뭐 다정내서 내라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보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할 건데도 해봐?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남용한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8월 11일 날 채권자 집회 마치고 최근 9월 5일 날 변제 계획 인가 결정까지 이제 난 사안입니다. 제 생각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그 회생위원들 사실 내부적으로 뭐 형성되어 있는 네. 그냥 그런 어떤 지침일 그런 것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런 지침이 있는 거는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건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 준칙상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안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최소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그런 근거 없이 이제 뭐 이루어지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클럽 들어오려면은 뭐 그렇지. 빨간 옷을 입어야 돼. 네. 그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법원인데 비난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25년인데 네. 우리나라가 뭐 미국처럼 주별로 쪼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관할 법원끼리 이렇게 다른 문제는 좀 빠르게 좀 시정이 되어야 한다. 좀 그런 이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뭐 무시하는데 뭐 오죽하겠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생각이 좀 대법원 들죠. 판례 네. 있어도 무시하면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개인 간의 모임, 우리 모임에서 개인의 생 결정을 받으려면 이걸 따라. 그 이상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나요, 그게?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데 이제 채무자분들께서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재판 받아보겠다고 뭐 수도권으로 특히나 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회생법원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과연 그거를 이제 비난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끌고 가시는 그렇죠. 사건이었는데 네. 그 변호사가 심기가 불편해지고 화가 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흔하게 표현하는 발작 버튼. 그러니까 변호사의 발작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이 굉장히 좀 전투력이 확 올라오는 그게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또 좀 그런 또 사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안의 개요를 한번 좀 살펴보면 네. 이분은 이제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이었고 예.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관할이었겠죠 당연히. 근데 채무가 사실 사업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되게 그래요? 많았어요. 네. 7억 3천이고 채무 증가 원인은 이제 뭐 사업 운영이랑 돌려막히고 하치 과소비라든지 뭐 사행성 이런 채무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월 소득은 390만 원의 이제 사업 소득으로 이렇게 네. 버시는 분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좀 핵심적인 특이 사항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전으로 이제 되돌리면 최근 대출을 볼 수 있는 2년 동안의 대출이 한 3억 3억 원. 원이었고 1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대출금이 최근 대출로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건이 1심에서 기각됐었는데 네. 법원에서 이제 기각 사유로 얘기한 게 요겁니다. 처음에 2020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기청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2억 원 대출 받아서 바로 다음날 조땡땡 씨에게 2,500, 박모 씨에게 3천만 원, 그리고 어머니 김모 씨에게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받자마자 일로 바로 이제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편파변제니까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 배경을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이제 제과 도매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네. 사업. 그래서 이제 뭐 롯데제가, 오리온, 크라운제가 이제 도매점을 운영해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또 납품을 하고, 그렇죠. 또는 대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물건값을 지급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일종의 이제 돈이 돌아야 되는데 네. 어느 한 군데에서 이제 자금 경색이 생겨버리면 일시적으로라도 끌어와가지고 막고 그렇죠. 며칠 텀 해서 돈 대금 수금하면 다시 이제 돌리고. 지급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경색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돌려막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업 환경이었죠. 이제 기각 결정문도 사실 굉장히 뭐 모든 사건들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 굉장히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깊게 고민하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생위원이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밑에 자기 이름만 달아서 나오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12월 7일 중기청으로부터 2억 원 대출 받아서 조모 씨에게 2,500, 박모 씨에게 3,000, 그리고 모친에게 2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을 편파 변제하였다. 그래서 이제 675 기각사유에 해당함으로 결정한다. 이 끝입니다. 뒤에 더 붙어 있지도 않아요. 어쨌든 사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 그렇죠. 자금으로 이용됐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도. 네. 그리고 또
2억 대출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편파 변제할 것 같으면 사실은 뭐 한 1억 8천, 1억 9천 대부분이 편파 변제로 갔을 것 같은데 또 사실은 2억 중에 7,500밖에 안 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금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유로 이렇게 제시하기는 사실 좀 궁색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기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대처를 할 것인가, 전략은 이제 저희가 했는데, 돌려막기나 편파 변제에 관해서 이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 보면 편파적인 변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편파 변제가 존재하더라도 이거는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 자체로 사건을 바로 기각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논리를 한번 짜보자.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요 논리에 이 편파 변제, 사실 이제 편파 변제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렇게 변제한 행위가 어쩔 수 없었다. 사회적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파 변제가 존재하더라도 부인권 행사 명령이라든지 추가적인 보정 등을 통해서 채무자한테 충분히 이걸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걸 막바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기각하기보다는 뭐 부인권을 행사 명령 내리던 부인권 행사에서 변제 계획안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결 방안을 줬어야지 이거는 위법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정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요 논리로 일단 한번 저희가 좀 주장해 보려고 했고, 네, 큰 틀에서 네, 방향을 그렇죠. 그렇게 잡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완 자료는 이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결국엔 돌려막기의 일환이다, 편파 변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거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부합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들을 이제 좀 준비를 했고, 변제 계획안은 일단은 약간 수정했습니다. 변제율을 일부러 높이면서 어쨌거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반성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진지한 의사와 노력이 있다라는 걸 또 법원에 보여줘야 되니까. 또 명분도 좀 이제 그렇죠. 필요하고요. 네. 회생위원으로서도 네. 판사로서도 일단 명분은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도 생활비를 절감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절약해서 열심히 살겠다 좀 적게 하는 뭐 쓰겠습니다. 그런 계획. 그다음에 뭐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소명 자료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또 사업이라는 게 계속 돌고 그 흐름이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객관적 자료들을 준비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편파 변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보다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어떤 사업상 불가피한 지출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재단 채권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의견서로 이제 즉시항고장에 제출한 그 의견, 저희가 이제 제시한 그런 논거들의 주요 내용들만 좀 추려와 봤는데, 상당성을 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명백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게 있냐, 아까 말씀드린 건데, 편파 변제나 뭐 유해하다고 보이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방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이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 판례. 그래서 이 채무자 같은 경우도 돌려막기를 일단 반복하면서 이제 동일한 형태로 됐었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일시적 자금 경색 해결의 목적으로 가족 지인들로부터 일시적인 도움을 받은 거다. 왜냐하면 이 대출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도에 걸려버리면 즉시 실행이 안 되고 또 얼마를 갚아야 실행이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 입장에서도 내가 당장에 뭐 5천만 원이 필요해, 아니면 1억이 필요해. 근데 뭐 1천만 원, 2천만 원을 갚아야 대출 갱신되고 연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사실은 가족이든 친구든 그렇죠. 지인이든 도움을 얻어서 일단 잠깐만 빌려줘, 며칠만 빌려주면 내가 요거 해결하고 대출 나오면 다시 너한테 줄게, 요거잖아요. 요런 돌려막기의 과정에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사 100번 양보해서 편파 행위다, 이제 회생위원 주장과 같이 편파 변제로 보더라도 부인권 행사 명령을 이제 내리면 되거든, 사실 법원 입장에서. 이런 시정 조치 없이 그냥 곧바로 기각해버렸다. 이거는 시정 조치 없이 곧바로 신청을 기각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중대한 위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논리적으로 보면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은 또 아니다. 가사 뭐 부인권 행사 대상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부인권 행사를 통한 시정의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다. 이렇게
네, 가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 규정에 고려 없이 일단 뭐 편파 변제네 일단 그러면은 기각해야지라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네. 딴 거보다도 네. 모친한테 돈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이게 뭐 편파 변제, 재산 은닉 이런 어떤 그 심증을 가지고서는 이 사건을 이제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쵸.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인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민사법적으로 뭐 사행위, 그렇죠. 채권자 취소, 소송 약간 이런 법리에서 비롯된 건데 저희는 그게 단순하게 개인한테 얼마나 줬다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서 줬다라고 해서 그게 단순하게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그렇죠? 인정되지 않죠. 네, 그렇죠. 대법원 판례도 수많은 판례들이 존재하고 그럼 그런 어떤 법리적인 검토나 검증된 이론 위에서 이게 보존공고가 나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일단 개인한테 돈이 갔어?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일단 절반은 내가 기각적으로 마음이 기우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은 맥락인데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신문 등 절차를 통해서 시정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었다 이건 거고 이래서 원인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했더니 내자마자 즉시항고장 내자마자 원래는 보통 이제 자기네가 결정한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사건을 2심으로 올려버려요. 네. 근데 2심으로 올리지도 않고 이제 8월 8일자 기각 결정을 했고 우리가 한 22일 정도에 우리가 이제 냈어요. 즉시항고장 했더니 다음날 바로 그냥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해서 이제 기각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취소할 거면은 네. 좀 처음에 기각을 하면 안 되지 않았었나? 이거 너무 바로 아니에요? 면밀한 검토 없이 기각 결정을 한 거죠.